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는 저는 멀티모달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멀티모달 메디컬 바이오마커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번에 좀 유니모달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었고 이제 왜 멀티모달을 안 하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가지고 유니모달 두 개랑 이제 멀티모달 하나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거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멀티모달 머신러닝이 이제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뭐 텍스트나 타임 시리즈나 그리고 이제 랩 데이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게 중요하고 이런 퓨전에는 이제 먼저 합쳐가지고 모델을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먼저 모델을 돌려놓고 합치는 경우도 있고 모델을 돌려놓고 합쳐가지고 다시 모델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모달리티를 합칠 때도 저희가 보통 이제 컨캐테네이션으로 합치는 게 제일 좀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특정한 모달리티에서는 이제 오퍼레이션 베이스나 아니면 러닝 베이스가 조금 더 잘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펀더스 애브노말리티에다가 그 트레디셔널 리스크 팩터를 더해가지고 그런 멀티모달 모델을 만든 거였었고 이런 식으로 합쳤더니 인터널 발리데이션 셋에서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서 어, 그, 그 뉴럴 네트워크로 그 리스펙터를 돌리고 거기다가 그 펀더스코피까지 추가를 했었을 때 이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서 AUC가 높았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같이 봤었었고 오늘은 그 이거 이전에 나왔던 그 레티널 포토그래프에서 그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를 프레딕션하는 그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단히 얘기가 나왔던 그 메디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이제 펀더스코피가 망막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물론 이제 DM이나 하이퍼텐션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CVD 같은 그 새로운 그 질병에도 바이오마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간단하게 뭐 들었던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그 펀더스코피를 뭐 분류를 할 때 그 분류가 안 되는 것 쪽에 그 CVD를 넣어놨었대요. 그러니까 그 망막 질환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 그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것들도 다 프레딕션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뭐 감정의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컨디션 뭐 피부 컨디션 이런 것들은 망막으로 예측이 안 돼야 정상이니까 그런 이제 네거티브 쪽에다가 CBD를 넣어놨었는데 이제 그 네거티브들 중에서 CBD만 잘 예측이 돼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하고 계속 돌려보다 보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라는 거를 이제 잘 깨달아가지고 이런 새로운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한 게 메디웨일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CVD로 시작을 했지만 CKD에다가 그 펀더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 AI로 CVD 그 자체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CAC 그러니까 코로나리 아터리 칼슘 스코어를 이제 원래는 CT에서 보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CAC 스코어라는 게 어디서 그 임상에서 어디서 쓰이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그 먼저 저희가 뭐 스태틴을 쓸지 말지 어떤 그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뭐 어그레시브하게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 10-year ACVD 스코어라는 거를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로부터 그 예상을 해가지고 그게 뭐 5%, 7.5%, 뭐 20%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 돼서 그 매니지먼트를 결정을 하는데 한 7.5에서 20% 정도 사이에서는 이제 이게 그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CAC로 한 번 더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만 뭐 스태틴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터벤션을 가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업투데이트해서 가져온 거긴 한데 이거에는 뭐 5%에서 7.5% 사이도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은 뭐 CAC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HBD가 막 아주 낮거나 아주 높거나 하면은 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확실한데 그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AG를 포함해 가지고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에다가 CAC까지 사용을 해 가지고 어 매니지먼트를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지금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CAC 같은 경우는 사실 CT를 사용을 하는 거고, CT 이제 그 ASCVD 리스크를 통해서 스태틴 쓰고 말고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영역인데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해야 되는데 CT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검진 센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방사선 성능도 많이 있고 그 프라이머리 케어 클리닉에서
아주 어세스블 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런 뭐 불편한 점 때문에 그 시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펀더스코피로 이걸 대체해보자라는 게 이제 메디웨이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5개의 코드를 사용을 했고 하나를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2개, 그 중에 2개를 이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 사용을 했고 이제 이 시드랑 UK 바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CAC 같은 게 없어가지고 CAC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CVD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펀더스코피랑 CVD 리스크 이렇게 2가지의 코렐레이션을 또 봐서 이게 결국 CAC 스코어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CVD 리스크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efficient net based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은 이제 뭐 아키텍처 얘기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이 efficient net이란 게 이 채널 수가 이제 뭐 더 와이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더 딥해져 가지고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풋 데이터 자체가 여러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뭐 wider, deeper resolution 이런 스케일링이 가능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피션트하게 그 잘 분배를 해가지고 그 스케일을 막 너무 업시키진 않으면서도 그 성능은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적절한 비율을 찾아가지고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파라미터 개수에 비해 애큐러시가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2019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2021년 그 이 란셋 디지털 헬스에 실린 이 논문은 2021년 논문이니까 연구할 당시에는 가장 최신 모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뭐 비전 트랜스포머나 시작할 때는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세일리언스 맵이랑 같이 그려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서 뭐 이런 게 커튼 우 스팟 같은 게 또 세일리언스 맵에서 디텍션이 되고 이런 뭐 마이크로 헤모리지나 아니면 큰 헤모리지 같은 것들도 이제 잘 디텍션이 돼가지고 결국 이런 abnormality 같은 게 CEC 스코어 리스크 프레딕션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렇게 뭐 뱃살이 다일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뭐 좁아져 있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세일리언스 맵에서 디텍션이 됐었었고 그 AURC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각각 하나하나의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로 예측을 했었을 때의 그 CAC에 대한 AURC가 있고 그다음에 그 레티 CAC 스코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펀도스코피로 예측한 AURC가 있고 거기다가 all risk factor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모델에서의 AURC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레티 CAC까지 더해서 만든 것의 AURC가 있는데 보시면은 사실 그 ATCAC가 더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인터널 셋에서는 엄청나게 AUC가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ATCAC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리스크 팩터 전부 다 이용한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단독으로 봤었을 때 다른 그 단일 파라미터들에 비해서는 AUC가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익스터널 셋에서 봤을 때는 익스터널 셋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니컬 리스크 파라미터보다는 이제 ATCAC가 뭐 그렇게 유효하진 않겠지만 조금 더 높은 뭐 결과를 보였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한 어, AURC 0.73 정도의 로버스트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게 좀 결정적인 미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로우, 머드를 타이 리스크로 나눴을 때도 CBD 리스크도 잘 스트래티피케이션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던 게 이제 원래 이제 위쪽에 있는 그 A, B가 그 기존의 클리니컬 파라미터로 계산한 ASCVD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이걸 4가지 그룹으로 나눈 건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초록색이랑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아주 로우하거나 아주 하이언 리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확실하고 여기 파란색이랑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이 보더라인이나 인터미디엇 이거를 사실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 트리트먼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래쪽에 C, D에서는 이제 그 보더라인이랑 인터미디엇 이거 2가지만 그 다시 돌려가지고 보더라인인데 뭐 레티CAC로는 로우 리스크, 보더라인인데 레티CAC로는 모더레이트 리스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각각 3개로 잘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특이하게 보실 점은 이제 레티CAC 리스크가 로우인 경우가 이제 맨 밑에 있는 하늘색이랑 이제 밑에서 4번째에 있는 파란색이랑 이건데 결국엔 이제 레티CC 리스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클리니컬 파라미터에 의해서 다시 또 세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염두를 해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CAC를 골드 스탠다드로 했을 때 이런 이 정도 라지 스케일 스터디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레티나 단독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단독 그 싱글 클리니컬 파라미터보다는 그 AURC가 높게 나왔다. 근데 뭐
한 0.73 정도로 유지가 됐고 에이지만 해도 사실 0.9 정도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래서 원래 쓰던 그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를 이용한 ASCVD 리스크에다가 그 further stratification 용도로 쓸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란셋 디지털 헬스를 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AURC가 높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잘 된 논문이고 이게 왜 잘 된 서비스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그 멀티모달리티 모델들에 비해서는 그 유니모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로버스트하다고 볼 수가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그 어세스블 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리스크 팩터나 아니면 다른 랩 수치 같은 것들은 이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는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유니모달리티로 가는 게 어,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CAC 스코어를 골드 스탠다드로 봤었는데 이 CAC 스코어가 기존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애매한 리스크의 보더라인과 이제 인터미디엇 리스크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더 further stratification 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 사실 이 그림만 제대로 나와주면은 이게 AURC가 막 0.8, 0.9 이렇게 나오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여기서 여섯 갈래를 어쨌든 간에 잘 갈라져가지고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잘 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점에서 이제 이게 성공한 모델로 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논문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하게 좀 뭐 바이오마커 이런 느낌으로 EKG 단독 유니모달리티로 포스트 프로시저럴 모탈리티. 그래서 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에다가 뭐 그 인터벤션 종류까지 같이 해가지고 모탈리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EKG가 그 원디멘셔널 데이터니까 타임 시리즈를 이제 원디멘셔널 컨볼루션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거를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그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이는 이 모바일 바틀넷 구조가 이것도 모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처음에 채널 개수를 늘려가지고 그 채널 개수를 엄청 엄청 늘려가지고 파라미터 개수를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널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바틀넷 형태의 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제 전부 다 그 많은 채널 전부 다 많은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을 때와 성능은 이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용량은 많이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어디가 앱노멀한지 이런 셀리엔스 맵도 잘 그려지고 모탈리티나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도 EKG 단독으로 봤을 때 잘 추정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CSMC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인터널 발리데이션이고 이제 초록색이랑 파란색 선이 익스터널 발리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검은색 선으로 돼 있는 게 RCRI 기존에 원래 쓰던 이제 카디악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확실하게 더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URC 같은 경우에도 인터널 발리데이션에서 뭐 0.83, 그 다음에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서 0.75에서 0.79로 RCRI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어쨌든 EKG를 사용해가지고 포스트 모탈리티를 프레딕션 했으니까 어, 어쨌든 원래 EKG로 하던 그 EKG의 판독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 또 원래 그 포스트 모탈리티를 프레딕션 하기 위해서 EKG를 루틴하게 찍기도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원래 보기는 보는 파라미터지만 EKG 단독으로 그거를 이제 확률까지 계산을 하진 뭐 얼마나 된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진 않았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거가 조금 더 정량화된 일종의 중간적인 형태의 바이오마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AUC도 뭐 0.75에서 0.79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스에서 이 정도면은 어, 낮진 않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EKG에다가 뭐 조금 더 클리니컬 파라미터를 붙여보자 이런 논의를 했었었는데 뭐 어쨌든 이 논문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지금 그 특허도 뭐 신청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선행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포스트 모탈리티를 프레딕션한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보니까 이제 AUC가 다 막 0.96, 97, 뭐 0.96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이전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소타라고 할 수 있는 모델보다 아주 높게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생각해보면 0.79면은 0.96, 0.97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또 디서 이렇게 차별점을 찾아가지고 잘 됐나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뭐 어떻게
저자랑 직접 얘기를 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 수술 혹은 이제 시술 때마다 항상 촬영을 하는 그 EKG를 이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어플리커블 하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0.96, 0.97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인풋 파라미터로 그 ASA 뭐 그레이드나 이런 의사의 인터프리테이션이 이미 한 번 들어간 마커들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밸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뭐 이 사람을 ICU로 입원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오래 입원을 시켜야 될지 이런 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파라미터를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수술 전에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때는 그 결국 이제 프리 오퍼레이티브 밸류만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일단 하나의 차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EKG라서 또 그 어세스를 했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쨌든 ASA 스코어나 아니면 그, 그 EMR 기록 같은 그런 의사의 판단이 들어간 서브젝티브한 밸류가 들어가지 않고 objectiv한 밸류만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AURC는 0.75, 0.79 이 정도가 나왔지만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장점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 전체 포스트 프로시저럴으로 본 것도 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다른 논문들은 뭐, 카디악 서저리나 아니면 넌 카디악 서저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프로시저 이렇게 딱 하나씩만 구분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건 전체 프로시저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낮아진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논문의 교신 저자가 데이비드 오양이라는 그 미국 서부 쪽에서 이런 딥러닝 관련 카디악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또 멀티모달리티로 그 논문을 내가지고 COPD 아니지 COPD가 아니라 Chronic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 Prediction을 하는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었고 이게 유니모달로 봤을 때보다 멀티모달 그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를 넣었을 때가 조금 더 이제 AURC가 잘 나온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논문을 봤었는데, 결국엔 이제 뭐 유니모달이 멀티모달보다 더 어플리커블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전에 뭐 모델들이 어떤 게 뭐 쓸모가 있냐 이런 얘기를 논의를 저희 스터디에서 했었을 때도, 저희가 어쨌든 루틴하게 쓰는 클리니컬 파라미터에다가 모델을 얹어서 가야지 그게 그 기존의 의학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논의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 에큐레시 그리고 사실 이제 멀티모달 저번에 봤었을 때도 그 AUC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었어요. 한 0. 유니모달로 봤을 때는 0.849 이 정도였는데 유니모달이 아니라 그 리스크 팩터만으로 봤을 때는 0.849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 멀티모달을 봤을 때는 0.872로 그냥 약간 증가한 정도 이렇게 였었어 가지고 분명히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0.84에서 0.87로 가는데 어플리커블 하지가 않아진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 그거는 이제 그 더 좋은 모델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만약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가 우리가 루틴하게 우리 기관에서는 이걸 시행하자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멀티모달을 써볼 만하고 또 액큐레시 베네핏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모델이 그래도 0.7은 넘는 AUC를 보였었는데 뭐 유니모달로 했을 때는 한 뭐 0.65 이런 식으로 되다가 멀티모달로 갔을 때 이제 0.72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좀뭐 임상적으로 쓸만하다 아니다 판단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되는 0.7을 넘긴다 이런 베네핏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은 멀티모달도 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UC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높을수록 좋은 게 있고 컷오프만 넘기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간 이식 관련된 멜드 연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이제 AUC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했던 게 이거는 그 분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정해주지 않으면은 누군가는 이제 불합리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가지고 그 AUC를 높이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 잘 해줘가지고 뭐 스태틴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갈라주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0.73 정도의 AUC로도 로버스트하게 나오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뭐 특정 뭐 젠더나 아니면 특정 뭐 질병이 있고 없고 유무 이런 것들이
AUC가 막확 낮아지는 요인이 되지 않는 그런 로버스트한 모델이 좋기 때문에 서브그룹 아나리시스까지 같이 하면은 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편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고, 네. 원래는 뭐 트랜스포머, 원래 이제 그 멀티모달 연구하던 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이거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한 코드를 좀 분석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쪽이 막 진행이 잘 되진 않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그 메디웨일이랑 왜 그게 유니모달로 잘 팔렸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